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등포시프센터에서 금융교육지원단장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유흥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은 금융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금융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금융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금융자산을 모으고 불리는데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자는 내 돈 찾기 등 실질적으로 금융생활에 매우 필요한 모든 금융정보가 담겨있는 파인을 소개함으로써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금융정보 파인 이랬는데 파인이란 도대체 뭔가? 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인은 영어로 Financial Information Networks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분 좋다 혹은 또 내 상태가 아주 좋다라고 표현할 적에 영어로 I am fine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금융정보를 알면은 내 생활이 좋아진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영어에 fine을, I am fine을 연상하게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fine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각 금융협회, 금융감독원이 가지고 있는 공공정보를 전체로 연결시켜서 링크시켜서 2016년도에 개설을 했습니다. 파인에는 은행, 보험, 증권 분야 등 9개 분야, 57개 항목의 다양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네이버 등 포털에 한글로 파인을 입력하게 되면은 화면이 뜨게 되고 PC 또는 핸드폰으로 따끈따끈한 금융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합금융정보 포털입니다. 모든 분들 당장 파인을 직접 시행을 한번 해보기를 강력히 권유하고자 합니다. 자, 금융생활을 파인과 함께 하면은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파인과 함께 금융생활을 하면은 숨은 돈은 찾아주고 흩어진 정보는 모아줍니다. 그 말 못, 다시 말해서 금융을 알지 못한 사람도 금융 클릭 한 번에 연금, 대출, 금융정보가 좌르르 쏟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인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정보를 얻기 위해서 일일이 금융회사를 직접 찾아다니는 발품을 팔 필요가 없이 안방에서 쉽게 PC나 핸드폰으로 접근할 수 있는 원스톱 금융 서비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인은 금융정보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에 있어서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파인을 우리가 가까이서 접하게 되면은 어떠한 좋은 효과들이 있을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융회사하고 금융소비자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정보 이걸 비대칭이라고 하는데 금융회사는 엄청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금융소비자는 자기 것, 개인 것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금융회사의 정보를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파인을 활용함으로 해서 금융정보의 비대칭이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정보를 말씀드린 대로 안방에서 따끈따끈한 PC라든가 핸드폰으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권익이 많이 제고가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기관이나 금융협회,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이 금융정보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식적인 금융정보입니다. 따라서 금융산업을
대한 신뢰를 제고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잠자는 내 돈 찾기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자는 내 돈은 어디에서 잠을 자고 있을까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한 내 돈 혹은 또 우리 아버님의 돈들이 어디서 잠을 자고 있는가를 쭉 살펴보면은 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카드회사 등 10개 기관에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자는 내 돈이 어떤 형태로 잠을 자고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잠자는 내 돈의 이름은 첫 번째로 휴면금융자산이 있습니다. 휴면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찾아가지 않은 돈 중에서 서민금융원에 출연하지 않은 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겼어요. 예금을 맡기고 또 적금을 들었는데 그 5년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 이 돈은 휴면금융자산이 되는 겁니다. 보험금은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잠자는 내 돈의 이름 두 번째로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계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3년 이상 거래가 입금도 없고 출금도 없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그대로 자고 있는 예금이나 적금, 보험금, 은행에 있는 신탁자금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년 동안 아무런 이동이 없는 예금, 적금, 보험금, 신탁자금을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잠자는 내 돈의 이름 세 번째로 사용하지 않은 내 카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카드 포인트는 자기가 카드 포인트를 부여받은 후에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소가 돼버립니다. 자동적으로 없어진 걸로 내 것이 아닙니다. 없어져 버리는데 5년이 되기 전에 쌓여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미사용 카드 포인트 이것이 큰 돈이 많이 지금 현재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자금을 말합니다. 그러면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정부가 만든 정부 조직입니다. 정부 조직인데 예전에는 이 잠자는 내 돈을 2008년도 그 이전에는 은행에서 그냥 잡수익으로 잡아가지고 적절히 관리를 해서 투명성이 굉장히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은행에서는 대형 횡령하는 대형 금융사고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2012년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만들어가지고 금융회사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 돈들을 일부 출연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운용을 해서 소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미소금융이라고 하는 미소금융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제도권 금융회사가 한 5,100개 정도 됩니다. 은행을 비롯한 보험회사 등에서 제도권, 정부로부터 금융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한 5,1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113개 회사가 서민금융원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잠자는 내 돈은 첫째, 휴면금융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잠을 자고 있다. 두 번째,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이름으로 있다. 세 번째, 미사용 카드 포인트로 잠을 자고 있다. 서민금융원에 출연된 출연금으로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자는 내 돈.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보험회사건 은행이든 저축은행이든 뭐 서민금융진흥원에 잠을 자고 있는 내가 알지 못한 돈을 지금 잠자는 내 돈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내 돈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첫째, 휴면 금융자산으로 해서 잠을 자고 있는 돈이 1조 5천억에 이릅니다. 두 번째,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아까 얘기했죠.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3년간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예금, 보험금, 적금, 신탁자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자금이 자그마치 12조 8천억에 이릅니다.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카드를 쓰게 되면 포인트를 받게 되는데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 5년이 지난 포인트는 이미 다 소멸이 돼버린다는 5년이 지나는 순간 다 소멸이 됩니다. 5년 되기 전까지의 우리 국민들의 카드 포인트가 자그마치 2조 6천억이나 지금 현재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카드 포인트가 바로 지금 현재 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서민금융원에 출연된 자금이 지금 4조 3천억을 출연을 했었는데 이제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서민금융원에 출연된 자금이 2조 1천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전부 합치면은 자그마치 19조 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19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금년 3월 5,140만 정도로 지금 주민등록상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충 우리나라 국민이 한 5천만으로 한번 대충 생각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19조를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40만 원 정도의 돈을 다 같이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큰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세상에 나도 모르는 돈이 이 사람 저 사람 합쳐서 금융회사에서 20조 가까운 19조 원이나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돈이 금융회사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몇 년 동안 쿨쿨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은 파인을 배웠기 때문에 파인을 들어가셔가지고 당장 한번 파인을 실행을 해서 잠자는 내 돈 찾기를 한번 실행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자는 내 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5년 전부터 한 8년 전부터 내 돈 찾아주기, 잠자는 내 돈 찾아주기를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잠자는 내 돈 찾기 캠페인을 벌려서 5조 2천억의 돈을 일반 국민들한테 돌려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말에 12조 3천억, 그 다음에 2022년 6월 말 현재로 19조 원이나 되는 돈이 나도 모르게 금융회사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는 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자기가 돈을 찾았다고 하면은 많든 적든 간에 자기가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큰 돈 같으면은 또 어디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겠죠. 그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잃게 된다. 다음에 또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질적으로 2008년도 이전에는 횡령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법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금융회사에서 횡령사고가 일어날 염려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점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자는 내 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안내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을 개선을 하고 그 내용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기 전에 우선 예금을 들러왔을 적에 적금을 계약할 당시에 당신은 만기가 언제인데 그 만기 전에 만기가 되게 되면은 예금 이자가 없게 됩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지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 이상 만기가 될 경우에는 이 예금을 당신 어느 계좌로 입금을 시켜줄 것인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기 후에는
어떻게 하는가? 마찬가지로 만기 시에 앞서 말한 것과 똑같은 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1회 이상 숨은 금융자산을 조회하고 찾는 방법 등을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연락이 안 된다든가 혹은 또 행방불명 됐다든가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연락이나 기준 자체 같은 거를 자체를 통보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친척들이라도 나서서 찾아줄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잠자는 내 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찾는가? 첫째, 잠자는 내 돈을 조회하고 찾는 방법은, 첫째 조회하는 방법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정보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파인을 여러분들 PC에서 접속을 하십시오. 포털에 들어가서 파인을 한글말로 치면 나온다고 그랬죠. 파인을 들어가면은 첫 번째 화면이 뜹니다. 파인 첫 번째 화면에 내 계좌 한눈에라고 하는 그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조회를 한다. 두 번째, 그 밑에 가면은 대출금 내 보험 찾아줌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같은 화면에 뜹니다. 세 번째, 잠자는 내 돈 찾기라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서민금융원에 113개 기관이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출연된 돈은 서민금융원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금융원에서 휴면예금 찾아줌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찾을 수가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잠자는 내 돈을 조회하는 방법 또는 찾는 데는 파인을 들어간다 우선. 두 번째, 첫 번째 화면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내 계좌 한눈에, 두 번째 잠자는 내 돈 찾기, 세 번째 내 보험 찾아줌, 그 다음에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이러한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자세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매우 필요한 그 아이템입니다. 이거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안이든 간에 또 누구든 간에 사망에 따라서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상속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정확한 상속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상속, 이게 어느 정도 내 상속 자금이 되는지를 일일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든가 하게 되면은 근거를 남겨놓지 않고 돌아가셨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일일이 금융회사 내지는 보험회사 등을 찾아다니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전국을 찾아다닐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정확하지도 않았었죠. 그리고 또 제가 금융감독원에 있을 적에 많이 봤던 민원 중에 하나가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뭔가 금융거래나 토지거래 같은 걸 한 것 같은데 근거가 남아있질 않다.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없겠느냐라고 했는데 적어도 2011년도에 개인금융정보보호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름아름해서 금융회사에 좀 알아봐 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죠. 또 한계가 있었고. 근데 요즘에는 개인 금융정보 보호가 굉장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제3자가 남의 금융재산을 알아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운 좋게도 2016년도에 금융감독원이 파인을 개설함으로 해서 일일이 금융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아버지 재산 찾고 어머니 재산 찾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금융감독원의 파인을 통해서 안방에서 PC로 통보를 받고 PC로 신청을 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에 관해서는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으로 끝난다. 원스톱 서비스다. 굉장히 강력한 추천할 만한 검색 엔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파인을 통해서 상속인 금융거래를 조회를 한다는 것은 우선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한 정보를 얻습니다.
거기를 한번 거치게 되면 내 아버님 재산이 어디 또 딴 데 금융회사에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금융회사의 전체를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걱정할 거 없이 이것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상속인 금융거래 중에서 뭐를 찾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대상은 우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금융채권, 돈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채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는 대여금고 있죠. 거기에 또 아버님이 맡겨놓고 어머님이 맡겨놓고 있는 그런 대여금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그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이런 것들을 조회를 하는가? 그 다음에 그 대상, 금융기관은 과연 어떤 데인가? 금융회사 전부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금융회사라고 이름 붙인 인가를 받은 공식적인 제도권 금융회사 전부입니다. 지금 현재 한 5,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라든가 예탁결제원이라든가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국가기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어떻게 신청을 하고 결과를 어떻게 통보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여러분들한테는 실감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망 신고를 한 후에 아버님의 사망 그 증명서를 받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서 금융감독원을 찾아가시거나 아예 파인을 통해서 문서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예전에는 이제 상속인 금융거래 같은 걸 알아보거나 이거를 돈을 찾거나 조회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자기 집에 상속인이 5명이 있다, 10명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상속권자의 서명을 받고 인감증명을 붙여서 가서 조회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가족관계 증명서 한 통으로 해서 사망이 됐다는 사실하고 내가 상속인 중에 하나라는 것만 증명이 되면은 금융감독원은 그대로 받아주고 서류는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방법은 사망신고, 사람 집에 사망이 되게 되면은 사망신고를 하게 되는데 사망신고는 구청이나 동에서 하죠. 근데 구청이나 동에를 찾아가서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은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사망신고를 함과 동시에 마지막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안내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신청을 직접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구청이나 동에에서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기능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이나 동에서 받은 금융거래 조회 신청은 다시 그것이 금융감독원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감독원은 그거를 받아서, 첫 번째 이제 금융감독원은 직접적으로 그냥 상속인한테 받을 수도 있고 구청이나 동회를 통해서 상속인을 대신해서 이관받는 두 가지 이제 채널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채널 다 금융감독원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일일이 전국에 있는 몇천 개 되는 금융회사에다 금융감독원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각 금융협회, 은행을 관장하는 은행연합회, 보험을 관장하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에서 각 금융협회에다가 이관을 합니다. 그러면 각 금융협회는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들 관할하는 은행권에 대해 전부 상속을 조회하고 증권회사는 증권회사대로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각 금융회사, 말단에서 각 금융회사는 자기 고객의 상속 재산을 조회를 해서 각각 은행은 은행연합회, 증권회사는 금융투자협회, 보험회사는 생보협회, 손보협회 다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손보협회나 생보협회, 은행연합회는 그거를 받아서 금융감독원에다가 다시 또 통보를 해줍니다. 결과 통보죠. 그것이 2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모든 것이 일괄해서 20일 이내에 다 끝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설명드렸죠.
근데 이제 아버님이 뭐 토지를 가질 수도 있고 건물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동산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거는 상속인 부동산 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행정안전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해가지고 공동으로 만든 사이트인데 이거는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안심상속 서비스, 그러니까 부동산을 조회하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그 사이트는 반드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기한이 없습니다. 6개월이 넘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뭐니 해도 첫 번째 유의할 것이 제도권 금융회사, 금융위로부터 금융업 허가를 받은 공식적인 제도권 금융회사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신용도가 낮다거나 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제도권 금융회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비제도권 금융회사로 가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죠. 이 제도권 금융회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단지를 받았거나 누구한테 투자 권유를 받았거나 혹은 또 원금도 보장하고 고수익도 보장한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투자 권유 등을 받았으면은 이 회사가 맞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이든가 은행 같은 거 금방 알 수가 있지만 모르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천 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과연 이것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회사인지 아닌지 등을 쉽게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라는 거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건 제도권 금융회사라고 하는 것이 당장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제도권 금융회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인에 들어가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거는 비제도권 금융업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두 가지 예외가 있죠. 비제도권 금융회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업을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가받지 않고 금융업을 하는 사채업자 등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대부업체들 있을 수도 있고 유사 투자자문업자 있죠. 그 다음에 유사 수신 있죠. 사금융업체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대부업체라고 하는 거는요.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했다고 해서 제도권 금융회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회사들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 보호도 되지 않는다.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각별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를 한다든가 채권 거래를 한다든가 증권시장, 우리는 이제 그걸 범위를 넓게 봐서 자본시장이라고 그러죠. 자본시장에서 업무를 보는, 그리고 또 업무를 하는 모든 회사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상장법인이 있죠. 코스닥 법인이 있죠. 그 다음에 코스피 법인이 있죠. 이런 법인들 전부. 그 다음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정보, 공시정보, 또 회사 정보 같은 거를 금융감독원에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이 신고들을 문서로 받지 않습니다. 완전히 전자 방식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문서로 제출할 수도 없거니와 문서로 제출받은 문서는 종이로 제출받은 문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받지도 않습니다. 이 전자공시 시스템이 나오기 전에는 전부 문서로 이거를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 몇 년 동안 보관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되면 이걸 폐기를 하는데 폐기를 하게 되면은 금융정보가 단절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일일이 문서 정의로 낼 필요 없이 모든 자본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각 회사의 각 대주주들의 공시정보나 금융정보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전자방식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그마치 거기에 관련된 인원들이 한 3만 8천 명 회사 플러스 대주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금융에 관한 공시정보를 다 그 파일로 온라인으로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외 요즘에는 좀 여행이 많이 주춤해졌습니다만 여행이 지금 재개돼서 활성화되어 가고 있죠. 그러면 해외를 가게 되면 이제 통상 신용카드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신용카드를 어떻게 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가라고 하는 것을 금융감독원의 파인이라고 하는 금융 꿀팁 200선이라고 하는 그런 그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파인 중에서 금융 꿀팁 200선이라고 하는 메뉴 중에 하나가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하는 방법을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문자 서비스를 받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라. 그 다음에 해외에서 쓰는 분쟁에 대비해서 영수증을 한 6개월 정도 보관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해외에서 카드를 쓸 적에 현지 통화로 쓰는 게 유리한가, 우리나라 원화로 통화를 쓰는 것이 유리한가가 좀 궁금할 때가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현지 통화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우리 통화로 원화로 통화를 하게 되면 이중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5%에서 10% 정도 비싸게 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 분실을 하고 도난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는가 하는 문제인데 신용카드를 내가 어떤 사유에서 분실을 했어요. 그러면 분실 신고를 했는데 분실 신고를 한 날로부터 60일, 2개월 전 60일 것까지는 카드 회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떠나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아가지고 딴 사람이 가서 카드를 써버렸다든가 카드에 서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또 카드 깡을 하기 위해서 가서 카드를 돌렸다든가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몰래 썼다든가 하는 것들은 도움을 카드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잠자는 내 돈 찾기라든가 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라든가 파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 한 5가지 정도를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인에는 9개 분야에 57개 항목의 메뉴가 있는데 이걸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5개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고 그래도 꼭 한번 미리서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보험 잘 다 보여. 그 다음에 펀드 다 모아. 그리고 대한민국 상품들의 모든 상품들을 파인해서 일괄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한은행 가서 신한 금융회사 등의 상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디 가서 뭘 또 보든가 일일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파인에 들어가서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항목을 딱 치게 되면은 은행은 은행대로, 보험은 보험대로, 그 다음에 펀드는 펀드대로 모든 것이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회사하고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필시 금융회사가 내 말대로 보험금을 안 내준다든가 혹은 또 적게 내준 자기가 생각하던 것보다는 많이 적게 내준다든가 하는 그런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이 분쟁이 생길 적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는 나름대로 수백만 그 많은 분들의 그 예탁 자산을 맡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금융 소비자들은 자기 개인 정보밖에는 모르죠. 딴 사람 정보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금융회사는 많은 금융 정보를 가지고 있고 금융 소비자인 나는 그 정보가
나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정보가 우월적 지위에 있다. 이건 다시 말씀드려서 정보가 비대칭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은 금융회사가 내줘야 될 보험금을 안 내준다든가 하는 등의 금융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 권익이 이유 없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하게 되면은 우선 금융주권이 확립이 될 수가 있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융분쟁 조정 절차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내주지 않는다. 자기 보기에는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보험회사 우선 찾아갈 겁니다. 첫째, 금융회사가 보험금을 내주지 않는 등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첫째 금융회사를 찾아가십시오. 찾아가가지고 정식으로 금융회사에 구두로 하지 말고 문서로서 분쟁을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회사가 그걸 검토를 해서 이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보험금을 내주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가지고 보험금을 안 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금융회사에다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내 문제를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금융감독원에다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금융회사가 예전에 들었던 것보다는 그거를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금융회사는 매년 자기 회사가 받는 금융민원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를 언론에다가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문쟁 많은 회사, 나쁜 케이스 많은 회사부터 쭉 내게 되면은 사람들이 봐가지고 이 회사는 금융문쟁이 많으니까 소비자 보호가 안 된다. 나는 발 돌린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하면은 다소 좀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 사례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럼 거기서도 이제 해결이 안 된다. 그러고도 해결이 안 되면은 제 세 번째로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감독원은 여러 가지 서류와 이제 양 당사자들의 이 얘기를 다 들어보고 종합을 해서 금융소비자가 제기한 민원이 일리가 있다. 이것이 맞다. 라고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법원으로 말하면 재판에서 승소, 이기게 하는 개념으로 해서 금융감독원 문쟁을 제기한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거를 인용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의 분쟁을 제기한 민원인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 그거를 인용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는 분쟁조정을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보험금을 지불하시오라고 하는 이제 명령을 때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기를 한 당사자도 수용을 하고 금융회사도 수용을 하게 되면은 양자가 수용을 하게 되면 이거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문 용어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을 조정을 해서 양자가 수용을 하면 재판받는 것하고 똑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자, 이번에 이제 차고성금 반환 지원 제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딴 사람한테 돈을 보냈는데 제대로 보내지 않고 딴 사람한테 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도 몇 달 전에 돈을 잘못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계좌번호를 잘못 알아가지고 또는 또 자기가 입력을 잘못해서 정상적으로 보낼 사람한테 보내지 않고 엉뚱하게 딴 사람한테 보낸 그 돈들을 우리는 차고송금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 차고송금이 연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한 3천억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3천억 원 정도가 우리 국민들이 연간 송금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엉뚱한 사람한테 가버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차고 송금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이걸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한 문제는 내가 내 송금한 은행에다 연락을 하면 은행이 은행대에 해가지고 대신 잘못 갔으니까 돈을 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분이 받은 사람이 돈을 순수하게 돌려주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해결이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 해결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착한 분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혹심을 품거나 아니면 뭔가 좀 뭐를 바라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돌려주지 않은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끝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소송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가게 되면은 비용 들지요, 시간 들지요, 발품 팔아야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고맙게도 예금보험공사가 5천만 원에서 5만 원, 5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거기에 지금 피해 자금이 들어있는 그 예금주들을 상대로 해서 지급 명령을 대신 받아가지고 돈을 받게 해주는 제도가 최근에 생겼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굉장히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돈을 5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 주니까 안심하시고 하시고 그럼 5천만 원이 넘는 돈은 어떻게 하느냐? 그건 개인이 소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금자 보험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만 우리는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거나 뭐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면 만약에 그 은행이 도산을 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금융사고가 났거나 해서 도산할 경우 같은 경우에는 1인당 5천만 원씩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은행에서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한 은행에서 A 지점에 거래를 하고 B 지점 거래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은행에서 한 1인당 5천만 원씩을 정부에서 반환을 해줍니다. 근데 이 금액이 지금 한 20년 됐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다라고 해서 경제금융에 버추어서 1억 원으로 좀 늘리자 하는 논의가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그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금융회사를 가서 하루에 현금을 입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은행은 컴퓨터를 들여서 자동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은행원이 보고를 하고 싶어서 보고를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현금이 무조건 입금이 됐건 출금이 됐건 현금 1천만 원 이상을 거래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각국이 다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좌이체는 보고하는 것인가? 계좌이체는 증거가 남기 때문에 보고를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수표 거래는 어떻게 하는가? 수표 거래를 현금으로 찾아가는 거는 1,000만 원이 넘는 걸 찾아가는 거는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표를 입금하는 것은 보고 안 해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대출 받은 후에 자기의 신용이 현저히 좋아질 경우에는 대출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승진을 했거나 혹은 또 돈이 생겨서 내 신용도가 높아질 경우에는 이런 권리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권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이제 금융정보를 활용을 해서 그리고 오늘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금융정보의 완결판 파인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금융생활이 보다 편해지고 또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